서울의 밤은 언제나처럼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그 빛이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비추는 것은 아니었다. 이슬비에게 이 도시는 차갑고 거대한 미로일 뿐이었다. 저녁 늦게까지 이어진 레스토랑 아르바이트를 마친 그녀의 발걸음은 청음망은 무거웠다. 땀과 음식 냄새가 뒤섞인 유니폼을 입은 채 그녀는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왔다. 손에 쥔 얇은 봉투 안에는 오늘 하루의 고된 노동에 대한 대가가 들어 있었지만 그 무게는 깃털처럼 가벼웠다. 이 돈으로는 밀린 월세와 아버지의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고층 빌딩 숲에 가려진 하늘에서는 별 하나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보았던 시골의 밤하늘이 그리웠다. 수많은 별들이 보석처럼 쏟아지던 그 하늘 아래에서 아버지는 늘 그녀에게 꿈을 잃지 말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삶에서 꿈이라는 단어는 가장 사치스러운 것이 되어버렸다. 현실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빛과 끝없는 노동뿐이었다. 차가운 바람이 얇은 외투를 파고들자 슬비는 몸을 움츠렸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저녁을 사 먹을 돈이 아까워 애써 무시했다. 그녀의 목적지는 언덕 위에 위태롭게 자리한 작은 옥탑방이었다. 그것만이 이 거대한 도시에서 그녀가 유일하게 몸을 누일 수 있는 공간이었다. 집으로 가는 길 화려한 쇼윈도, 안에는 값비싼 옷과 보석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행복한 연인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슬비는 그 모든 풍경을 애써 외면하며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다. 같은 시각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유민그룹 본사 최고층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방의 주인인 강지원에게는 그저 무의미한 빛의 집합일 뿐이었다.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책상 위에 놓인 수십 개의 모니터 중 하나를 응시했다. 화면 속에는 지친 모습의 한 여자가 힘겹게 언덕길을 오르고 있었다. 바로 이슬비였다. 그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서는 누구도 읽어낼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강지원은 대한민국 금융계를 좌지우지하는 유민그룹의 최연소 CEO였다. 냉철한 판단력과 무자비한 결단력으로 그는 얼음심장이라 불렸다. 그에게 타인의 감정이나 사정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으며 오직 결과와 효율만이 중요했다. 그런 그가 몇 년째 아무도 모르게 한 여자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은 그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었다. 이것은 그가 세상에 유일하게 진 빚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비밀스러운 약속이었다. 그의 기억 속에는 따뜻한 미소를 짓던 한 남자의 모습이 남아있었다. 슬비의 아버지였다. 과거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를 방황하던 어린 지원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손을 내밀어준 유일한 어른. 그는 지원에게 잠자리와 음식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가르쳐 주었다. 지원이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 시절의 가르침과 온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은혜를 갚기도 전에 그는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고 지원에게는 그의 어린 딸을 지켜주겠다는 무거운 약속만이 남았다. 그는 슬비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길 바라며 직접적인 개입을 자제해왔다. 그녀가 겪는 고난을 지켜보는 것은 그에게도 고통이었지만 섣부른 동정은 오히려 그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독립심을 해칠 것이라 믿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그림자처럼 그녀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뒤에서 조용히 처리하고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오늘 밤 모니터 속 그녀의 모습은 유난히 위태로워 보였다. 창백한 얼굴과 휘청이는 걸음걸이가 그의 심장을 불안하게 짓눌렀다. 다시 슬비의 시점. 언덕길은 유난히 가팔랐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탓에 현기증이 일었다. 눈앞이 흐릿해지기 시작했고
도시의 불빛들이 어지럽게 번져나갔다. 조금만 더 가면 집인데. 그녀는 속으로 되뇌며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세상이 빙글 돌기 시작했고 귓가에서는 이명이 울렸다. 결국 그녀의 다리에서 힘이 풀리며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그 순간이었다. 집무실에서 모니터를 지켜보던 강지원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냉정함이 사라졌다. 화면 속에서 힘없이 쓰러지는 슬비의 모습을 본 그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그의 육중한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큰 소리를 냈다. 수년간 굳게 지켜왔던 이성의 끈이 단번에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김비서, 그의 목소리는 다급함을 넘어선 절규에 가까웠다. 인터폰을 누를 새도 없이 그는 집무실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다. 복도에서 마주친 비서는 난생 처음 보는 CEO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항상 흐트러짐 없던 그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당혹감과 깊은 고통이 어려 있었다. 차 대기시켜 지금 당장. 그는 비서에게 짧게 명령을 내리고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미친 듯이 눌렀다. 기다리는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머무를 수 없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는 평생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터였다.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그녀가 무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그는 운전기사를 밀치고 직접 운전석에 올랐다. 검은색 세단은 밤의 정적을 깨고 맹렬한 속도로 도로를 질주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쓰러진 슬비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제발 아무 일도 없어야 해. 그는 굳게 닫힌 입술 사이로 애타는 기도를 중얼거렸다. 수많은 차량과 인파를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그는 기억하고 있던 그 언덕길로 차를 몰았다. 그리고 마침내 길가에 쓰러진 채 미동도 없는 작은 인형을 발견했다. 지원은 거칠게 차를 세우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몇몇 사람들이 멀찍이서 수군거리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않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무시하고 곧장 그녀에게 달려갔다.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슬비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그녀를 팔에 안아들었다. 값비싼 명품 수트는 차가운 아스팔트의 먼지로 더러워졌지만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품에 안긴 슬비의 몸은 놀랍도록 가볍고 차가웠다. 이 작고 연약한 몸으로 얼마나 힘겨운 세상을 버텨온 것일까. 끓어오르는 죄책감과 안타까움이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차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그리고 다시 운전석에 올라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미친 듯이 차를 몰았다. 사이렌 소리 없이 밤의 도로를 가르는 그의 차 안에서 차가운 도시의 CEO는 처음으로 자신의 세계가 한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이 밤 그의 비밀스러운 사랑은 더 이상 숨을 곳 없이 폭발해버렸다. 이슬비의 의식이 서서히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그녀를 맞이한 것은 낯선 소독약 냄새와 포근한 침대의 감촉이었다. 딱딱하고 냉기 흐르던 옥탑방의 낡은 매트리스와는 차원이 다른 편안함이었다.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 올리자 눈에 들어온 것은 새하얀 천장과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배치된 넓은 1인실 병실이었다. 자신의 팔에 꽂힌 링거 주사 바늘을 발견한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젯밤 힘겹게 언덕을 오르다 쓰러졌던 것이 마지막 기억이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그때 창가에 서서 도시의 새벽 풍경을 내려다보던 한 남자가 조용히 돌아섰다. 바로 강지원이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않은 듯 그의 눈은 살짝 충혈되어 있었지만
표정은 평소처럼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얼음 가면을 쓰고 있었다. 슬비는 대한민국에서 그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인물을 눈앞에서 보자 숨을 멈췄다. 유민그룹의 CEO 강지원. 그가 왜 여기에 있는 것일까?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여긴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작게 흘러나왔다. 지원은 그녀에게 다가와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그는 어떠한 감정도 싣지 않은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길에서 쓰러졌더군. 과로와 영양실조라고 의사가 말했다. 그의 말투는 마치 남의 일을 보고하는 것처럼 사무적이었다. 그는 슬비의 질문을 예상했다는 듯 말을 이었다. 마침 지나가던 길이었다. 응급 상황이라 병원으로 옮긴 것뿐이니 다른 생각은 할 필요 없어. 그의 차가운 설명은 슬비의 의욕을 잠재우기보다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안겨주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남자가 우연히 그녀가 쓰러진 낡은 동네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다는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슬비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말은 믿기 어려웠지만 그의 눈빛은 거짓을 말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때 병원비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그녀의 머리를 스쳤다. 이런 최고급 병실의 비용은 그녀가 몇 달을 꼬박 일해도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일 터였다. 병원비는 제가 어떻게든... 그녀가 다급하게 입을 열자 지원은 그녀의 말을 잘랐다. 신경 쓸 것 없어. 이미 처리했으니까. 그의 단호한 대답은 친절함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웠다. 그는 더 이상의 질문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듯 호출 버튼을 눌러 간호사를 불렀다. 간호사가 들어와 슬비의 상태를 살피는 동안 지원은 잠시 병실 밖으로 나갔다. 복도 벽에 기댄 그는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누르며 눈을 감았다. 그러자 10수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세상에 버려져 굶주림과 추위에 떨던 어린 시절의 자신. 그때 작은 카센터를 운영하던 한 남자가 그에게 다가왔다. 젊은 친구,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얼어 죽어. 들어와서 국밥이라도 한 그릇 하고 가. 그 남자가 바로 슬비의 아버지 이 반장이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어린 지원에게 따뜻한 잠자리와 식사를 내주었다. 이 반장은 지원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었고 땀의 정직함과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지원에게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다. 어느 날 이 반장은 낡은 지갑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딸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며 말했다. 내 보물 1호야. 이 녀석을 보고 있으면 힘든 것도 다 잊게 돼. 사진 속 어린아이가 바로 이슬비였다. 지원이 성공의 발판을 마련하고 은혜를 갚으러 찾아갔을 때 이 반장은 이미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였다. 남은 것은 그의 보물 1호, 세상에 홀로 남겨진 슬비뿐이었다. 그는 스승이자 아버지였던 그와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녀의 삶을 멀리서 지켜보기 시작했다. 한편 유민그룹의 강지원 대표가 밤새 병원을 지키고 있다는 소문은 내부 정보망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최고급 뷰티 살롱에서 관리를 받던 윤채리는 자신의 정보원으로부터 온 전화를 받고 우아하던 표정을 구겼다. 여자라고 어떤 여잔데. 그녀의 목소리는 아름다운 외모와 달리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강지원은 그녀가 오랫동안 점찍어둔 남자였다. 그의 옆자리는 오직 자신만이 어울린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런 그의 얼음 성벽에 균열을 낸 여자가 나타났다는 사실은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참을 수 없는 질투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즉시 그 여자의 신상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시각 지원의 집무실과 비슷한 규모의 사무실에서 강민영 역시 같은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는 지원의 사촌형이자 유민그룹의 전무이사였다. 감정적인 채린과 달리 그의 반응은 지극히 냉정하고 계산적이었다. 그는 이 사건을
단순한 스캔들이 아닌 완벽해 보이는 강지원의 약점으로 파악했다. 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신을 관리하던 그가 이성을 잃고 움직였다는 것은 그 여자애가 그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는 뜻이었다. 민혁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이것을 지원을 끌어내릴 절호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시 병실. 간호사가 나가고 둘만 남게 되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몸을 조금 회복한 슬비는 다시 용기를 내어 물었다. 정말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건가요? 솔직히 대표님의 설명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녀의 눈빛은 진실을 갈구하고 있었다. 지원은 그녀의 고든 눈빛을 마주하자 순간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자신의 도움이 그녀에게 동정으로 비치거나 그녀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다시 차가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내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군. 내 행동에 이유를 설명해야 할 의무는 없어. 그냥 빚을 졌다고 생각해. 그의 무심한 대답에 슬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빚이라니, 생면부지의 재벌 총수에게 무슨 빚을 졌다는 말인가. 그의 행동은 분명 선의였지만 그 방식은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고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에 이끌려 낯선 세상에 던져진 기분이었다. 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퇴원할 때까지는 여기서 푹 쉬도록. 그게 내가 베푼 호의에 보답하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숨긴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넓은 병실에 홀로 남은 슬비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녀를 향한 질투와 음모의 그림자가 조용히 드리워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며칠 후 이슬비는 퇴원을 준비하고 있었다. 병원에서의 시간은 꿈만 같았다. 영양가 높은 식사와 충분한 휴식 덕분에 그녀의 몸은 눈에 띄게 회복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운 바위가 짓누르는 듯했다. 앞으로 어떻게 천문학적인 병원비를 감당해야 할지, 그리고 다시 어떤 고된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때 예고 없이 병실 문이 열리고 강지원이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과일 바구니 대신 딱딱한 서류 파일이 들려 있었다. 지원은 본론부터 꺼냈다. 그는 슬비 앞의 테이블에 서류 파일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내일부터 내 개인 비서로 출근하도록. 슬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개인 비서라니. 고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이고 제대로 된 사무직 경험조차 없는 자신에게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CEO가 직접 스카우트 제의를 하는 이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녀가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지원은 파일을 열어 계약서를 그녀 쪽으로 밀었다. 이건 일종의 제안이자 네가 진 빚을 갚을 유일한 방법이다. 계약서에 명시된 연봉과 복지 혜택은 그녀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몇 년을 꼬박 일해도 만져볼 수 없는 액수였다. 이것은 분명 거절할 수 없는 기회였지만 동시에 황금으로 만든 족쇄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비서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대표님께 누를 끼치게 될 겁니다. 그녀는 솔직하게 자신의 한계를 말했다. 하지만 지원의 생각은 다른 듯 했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응시하며 말했다. 내가 필요한 건 유능한 비서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너는 내게 빚을 졌으니 최소한 배신은 하지 않겠지. 그의 말은 잔인할 정도로 논리적이었고 그녀의 자존심을 교묘하게 긁었다. 그의 의도는 분명했다. 이것은 선택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보호 아래 그녀를 두려는 일방적인 통보였다. 그녀가 계속 망설이자 그는 결정타를 날렸다. 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너는 평생 일해도 갚지 못할 병원비를 청구받게 될 거다. 결국 슬비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삶이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임을 직감했다. 다음 날 슬비는 난생 처음으로 유민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섰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유리 건물은 위압적인 기세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주눅이 든 채 로비로 들어서자 명품으로 치장한 직원들의 노골적인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낡은 가디건에 달아빠진 청바지. 그녀의 모습은 이곳의 화려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였다. 곧이어 지원의 비서실장인 김민준이 내려와 그녀를 최고층의 대표 집무실로 안내했다. 그의 표정 역시 예의 바르면서도 어딘가 미심쩍은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대표 집무실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슬비가 살던 옥탑방 수십 개는 들어갈 만한 공간이었다. 그녀의 자리는 지원의 집무실 바로 앞 작은 별실에 마련되었다. 지원은 그녀에게 커피를 내리는 법, 서류를 정리하는 법, 자신의 개인 일정을 관리하는 법 등 지극히 단순하고 기초적인 업무들만 알려주었다. 그가 시키는 일들은 사실상 비서라기보다는 자비를 하는 사람에 가까웠다. 이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대표가 어디서 굴러먹던 근본도 없는 애를 데려와 옆에 앉혔다는 수군거림이 회사 전체에 파다하게 퍼졌다. 슬비가 새로운 환경에 겨우 적응하려 애쓰던 며칠째 되던 날 첫 번째 시련이 찾아왔다. 예고 없이 대표 집무실을 찾아온 윤채린 때문이었다. 그녀는 마치 이곳이 자기 집인 양 거침없이 들어와서는 슬비의 책상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위아래로 슬비를 훑어보며 경멸이 가득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그 소문의 주인공이니 대표님은 취향이 독특하시네. 이런 싸구려를 옆에 두시다니.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채린의 모욕적인 언사는 계속되었다. 무슨 꿍꿍이로 대표님께 접근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주제 파악은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여긴 너 같은 애가 있을 곳이 아니거든. 그녀는 일부러 다른 직원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슬비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대신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고 채린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제 업무는 강지원 대표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것입니다. 대표님의 인사에 불만이 있으시다면 저에게가 아니라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당돌한 대답에 채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감히 천한 것이 자신에게 맞서는 상황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가 손을 들어 슬비의 뺨을 내리치려던 바로 그 순간. 내 직원을 건드리는 건 누구라도 용납할 수 없는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어느새 집무실 문이 열리고 강지원이 서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채린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내게 볼 일이 있다면 정식으로 약속을 잡도록 해.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고 당장 사라져. 그는 무의식적으로 슬비의 앞을 살짝 가로막으며 그녀를 보호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모욕감에 얼굴이 새빨개진 채린은 이를 갈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슬비는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지원의 넓은 등을 바라보며 차가운 말투와는 전혀 다른 그의 행동에 더욱 깊은 혼란에 빠져들었다. 강지원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후 윤채린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녀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강민혁에게 연락해 이슬비를 쫓아낼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슬비의 무능함과 부주의함을 부각시켜 강지원의 눈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었다. 며칠 후 민혁은 아주 교묘한 덫을 놓았다. 그는 긴급 이사회에 상정될 중요한 투자 제안서를 슬비에게 건네며 복사하여 이사들에게 배포하라는 간단한 업무를 지시했다. 하지만 그는 일부러 제안서에 핵심 데이터가 담긴 페이지 한 장을 교묘하게 빼놓았다.
슬비는 그저 단순한 심부름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타고난 꼼꼼함이 발동했다. 중요한 서류라는 말에 그녀는 배포하기 전 내용을 한번 훑어보기 시작했다. 전문적인 금융 용어들로 가득 차 있어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가던 중 무언가 이상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분명 앞부분에서 언급된 핵심 투자 수익률 분석 그래프가 뒷부분에는 누락되어 있었다. 마치 이야기의 결말이 통째로 사라진 느낌이었다. 그녀는 순간 망설였다. 감히 전무이사가 준비한 서류에 의문을 제기해도 되는 것일까? 하지만 이대로 배포했다가 회사에 큰 손실이라도 끼치게 될까봐 두려웠다. 큰 고민 끝에 그녀는 용기를 내어 지원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다. 지원은 막 중요한 화상회의를 마친 참이라 표정이 날카로웠다. 슬비는 주눅이 들었지만 더듬거리며 자신이 발견한 사실을 보고했다. 저 전무님께서 주신 서류인데 혹시나 해서 확인해보니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잘못 본 것이라면 죄송합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누락된 부분을 짚었다. 지원은 처음에는 귀찮은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하지만 그녀가 짚은 부분을 확인한 순간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만약 이 데이터가 빠진 채로 이사회가 진행되었다면 투자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고 안건 자체가 부결될 수도 있는 치명적인 오류였다. 강민혁의 의도가 뻔히 보였다. 모든 책임은 서류를 마지막으로 다룬 이슬비에게 돌아갈 터였다. 지원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내려놓고 민혁에게 인터폰을 연결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어 오히려 더 위협적이었다. 강전무, 제안서에 핵심 데이터가 빠져 있더군. 이런 실수는 용납할 수 없으니 당장 수정해서 다시 보고하도록. 그는 슬비를 쳐다보지도 않고 칭찬 한마디 건네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은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 사건 이후 지원은 슬비를 대하는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차갑고 무뚝뚝했지만 그녀를 향한 시선이 조금 더 길어졌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에 신경을 썼다. 슬비가 점심시간에도 자리를 지키며 업무 매뉴얼을 공부하는 것을 발견한 날, 그녀의 책상 위에는 고급 도시락이 놓여 있었다. 김 비서실장을 통해 대표님께서 여분으로 주문하신 것이라는 무심한 설명이 덧붙여졌다. 또 그녀가 야근하는 날에는 그 역시 처리할 일이 남았다며 함께 사무실에 남아주었고 퇴근길에는 동선이 효율적이라는 이유를 대며 자신의 전용차로 그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이러한 무심한 듯한 배려는 슬비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불편하기만 했던 그의 존재가 어느새인가부터는 든든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를 관찰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냉철한 표정 뒤에 숨겨진 깊은 고뇌와 지친 기색을 발견할 때면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거나 우연히 손끝이라도 스칠 때면 심장이 제멋대로 두근거려 당황하기도 했다. 이것이 단순한 감사함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그녀 스스로도 혼란스러웠다. 한편 슬비를 향한 사내의 시선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낙하산이라며 노골적으로 무시하던 직원들도 그녀의 성실하고 진중한 태도와 결정적인 순간에 보여준 예리함을 보고 그녀를 다시 보게 되었다. 특히 지원이 그녀를 대하는 방식이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녀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누군가에게는 더 큰 위기감과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지원의 배려로 그의 차를 타고 퇴근하던 길이었다. 차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슬비는 창밖을 바라보며 애써 자신의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했다. 그때 지원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내일 있을 와인 파티에
파트너로 참석해야겠다. 그것은 질문이 아닌 통보였다. 슬비가 놀라서 그를 쳐다보자 그는 앞만 본 채 덧붙였다. 업무의 연장선이니 거절은 받지 않는다. 필요한 드레스와 준비는 김 비서가 도와줄 거다. 그의 일방적인 태도에 당황스러웠지만 슬비는 왠지 모르게 거부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공식적인 자리에 나선다는 사실에 두려움과 함께 미세한 설렘을 느끼고 있었다. 사무실 안에서 시작된 조용한 폭풍은 이제 더 넓고 화려한 세계로 그 무대를 옮기려 하고 있었다. 와인 파티가 열리는 당일 슬비는 하루 종일 현실감이 없는 상태로 시간을 보냈다. 김 비서실장이 보낸 스타일리스트 팀은 그녀의 옥탑방을 순식간에 최고급 살롱으로 바꾸어 놓았다. 전문가의 손길이 몇 번 스치자 촌스럽고 어리숙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우아하고 기품 있는 여성으로 변해 있었다. 짙은 남색의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하얀 피부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단정하게 올린 머리는 가녀린 목선을 드러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어 그녀는 어색함을 감출 수 없었다. 저녁이 되어 약속 장소로 내려가자 검은색 턱시도를 입은 강지원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슬비를 본 순간 아주 찰나였지만 숨을 멈췄다. 그의 눈동자에 스쳐 지나간 감탄의 빛을 슬비는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평소의 무표정으로 돌아와 늦었군, 가자라며 차갑게 말하고는 먼저 몸을 돌렸다. 슬비는 그의 무심한 태도에 조금 서운했지만 방금 전 그가 보여준 순간의 흔들림 때문에 심장이 작게 두근거렸다.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그야말로 부와 권력의 결정체였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레타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 웃고 떠들고 있었다. 슬비는 이런 분위기에 완전히 압도되어 자신도 모르게 지원의 팔을 꽉 붙잡았다. 지원은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구석에 홀로 서 있기 마련이었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그는 슬비를 자신의 곁에 둔 채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그녀를 내 직원입니다 라고 간결하게 소개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과 슬비를 감싸는 듯한 보호적인 태도는 그녀가 단순한 직원이 아님을 모두에게 각인시키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멀리서 지켜보던 강민혁과 윤채린의 심기를 건드리기에 충분했다. 채린은 질투심에 불타는 눈으로 슬비를 쏘아보았고 민혁은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음에 만족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지원이 잠시 유민그룹의 최대 주주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그들의 덫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 웨이터가 다가오다 발이 꼬이는 척하며 들고 있던 레드와인을 슬비의 드레스에 그대로 쏟아버렸다. 쥐, 죄송합니다. 웨이터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녀에게 연신 사과했고 근처에 있던 다른 직원이 그녀를 파우더룸으로 안내했다. 슬비가 당황하며 파우더룸으로 향하는 것을 확인한 민혁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였다. 그는 미리 매수해둔 IT 전문 기자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금이다. 그와 동시에 파티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스마트폰으로 긴급 속보가 뜨기 시작한 것이다. 유민그룹 극비리에 추진하던 M&A 프로젝트 정보 유출, 상대 기업의 치명타, 유민그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던 프로젝트의 정보가 경쟁사에 넘어갔다는 충격적인 뉴스였다. 파티장의 즐거운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고 모든 시선이 뉴스의 중심에 있는 강지원에게로 쏠렸다. 바로 그 순간 윤채린이 무대 중앙으로 나섰다. 그녀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저는 방금 이 끔찍한 정보가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그녀에게 집중되자 그녀는 손가락으로 막 파우더룸에서 돌아오던 슬비를 가리켰다. 바로 저 여자입니다. 강지원 대표의 새로운 비서라는 저 여자가 조금 전 경쟁사 사람으로 보이는 남자와 은밀하게 만나 무언가를 건네받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연 회장은 충격으로 물들었다.
슬비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자신에게 쏟아지는 수백 개의 의심 어린 눈초리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가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강민혁이 나섰다. 그는 정의로운 경영자인 척 연기하며 말했다.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하지만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이슬비 씨의 소지품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군요. 그는 슬비에게 다가와 정중하지만 위압적인 태도로 핸드백을 열어볼 것을 요구했다. 궁지에 몰린 슬비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클러치백을 열었다. 민혁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안을 뒤져 그녀가 파우더룸에 가기 전 웨이터가 사과의 의미라며 쥐어준 작은 USB 메모리를 꺼내들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USB를 높이 쳐들고 미리 준비해둔 노트북에 연결했다. 고디오 스크린에는 유민그룹의 M&A 프로젝트 기밀 문서들이 고스란히 나타났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였다. 연 회장은 경악의 탄성으로 가득 찼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었다. 슬비는 그 자리에서 산업 스파이로 낙인 찍혔다. 그녀는 배신감과 절망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지원을 쳐다보았다. 도와달라는 간절한 눈빛이었다. 하지만 강지원은 그저 차갑고 단단한 표정으로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그녀를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승리를 확신한 체린의 입계는 잔인한 미소가 민혁의 얼굴에는 흡족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연 회장은 얼어붙은 듯한 침묵에 휩싸였다. 모든 시선은 스크린의 증거와 무대 중앙에 고립된 이슬비 그리고 미동도 없이 서 있는 강지원에게로 향했다. 윤채린과 강민혁의 얼굴에는 승리감과 희열이 스쳐 지나갔다. 이슬비는 필사적으로 지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절망과 함께 그가 자신을 믿어주길 바라는 마지막 희망이 담겨 있었다. 영원처럼 느껴지던 침묵을 깨고 마침내 강지원이 움직였다. 그는 무대나 증거를 향해 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성큼성큼 걸어 슬비의 바로 옆에 섰다. 지원은 슬비의 떨리는 어깨를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감쌌다. 그리고는 차가운 분노가 서린 눈으로 군중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 회장 전체를 지배할 만큼의 위압감을 담고 있었다. 이건 내 직원을 모함하기 위한 저급한 연극일 뿐입니다. 그의 한마디에 장내가 술렁였다. 우리 회사의 정보를 유출한 진짜 범인은 아직 이 안에 있겠지. 그리고 나는 반드시 그자를 찾아낼 겁니다. 그는 말을 잠시 끊고 거의 알아챌 수 없을 만큼 부드러운 시선으로 곁에 있는 슬비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이슬비 씨, 나는 이 사람을 전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신뢰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녀를 공격하는 것은 나 강지원을 직접 공격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의 폭탄 선언에 모두가 경악했다. 특히 윤채린과 강민혁의 얼굴은 굳어졌다. 지원은 사람들의 반응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조용히 대기하고 있던 김 비서실장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의 입에서 빠르고 정확한 명령들이 쏟아져 나왔다. 지금 즉시 연 회장을 봉쇄해 보안팀을 동원해서 출석자 전원을 조사하도록, 법무팀도 당장 여기로 오라고 해. 그리고 영상 분석팀은 호텔의 모든 CCTV를 확보해서 1시간 전부터의 기록을 전부 분석해. 저 USB도 마찬가지다. 그는 더 이상 냉정한 CEO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전쟁에 나선 사령관의 모습이었다. 명령을 내린 지원은 얼어붙은 체린에게 시선을 돌렸다. 수상한 물건을 건네받는 걸 봤다고 했지 누구였나? 인상착의를 설명해봐. 예상치 못한 지원의 맹렬한 방역에 당황한 체린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했다. 지원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다. 기가 막히는군.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했다면서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건가? 그의 빈정거림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기에 충분했다.
이어서 그는 민혁을 향해 말했다. 사촌형의 회사에 대한 충성심은 정말 감동적이군. 하지만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직원을 범인으로 몰아가는 그 성급함은 잘 기억해두지. 그의 말에는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통제된 혼란 속에서 지원은 슬비를 데리고 구석의 조용한 곳으로 이동했다. 그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온몸을 떨고 있었다. 어째서 저를 믿으시는 거예요? 증거까지 있는데.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지원은 처음으로 그녀에게만 들릴 만큼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증거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사람을 본다. 그리고 나는 너를 알아. 너는 이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야. 그의 꾸밈없는 한마디는 그 어떤 논리적인 변호보다도 슬비의 마음을 강하게 울렸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온전한 믿음을 받는 순간이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생겨났다. 지원의 지시를 받은 팀들은 무서운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보안팀은 연 회장의 모든 출입을 통제했고 영상 분석팀은 수십 개의 CCTV 화면을 샅샅이 훑었다. 강민혁은 치밀했지만 완벽하지는 못했다. 사각지대라고 생각했던 곳에 비상구 카메라에 와인을 쏟았던 웨이터가 파티 시작 전 채린과 짧게 귓속말을 나누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또한 포렌식 팀은 문제의 USB가 기밀 문서가 저장되기 직전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는 완전 포맷 과정을 거쳤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함정에 사용된 증거물로는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흔적이었다. 승리를 확신했던 민혁과 체리는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지원이 단순히 슬비를 방어하는 것을 넘어 자신들을 사냥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슬쩍 연 회장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의 보안 요원들에게 가로막혔다. 그때 굳은 표정의 김 비서실장이 태블릿 PC를 들고 지원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대표님, 결정적인 장면을 찾았습니다. 김 비서가 보여준 화면에는 슬비가 파우더룸으로 간 사이 그 웨이터가 민혁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어서 체린이 그에게 다가가 미소를 짓는 모습까지 완벽하게 담겨 있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지원은 영상을 확인하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입가에 떠오른 것은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잔혹한 미소였다. 사냥꾼은 마침내 먹잇감을 자신의 올가미 안에 가두었다. 이제 남은 것은 숨통을 끊는 일뿐이었다. 얼음 군주의 무자비한 분노가 마침내 칼날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강주원의 시선은 태블릿 PC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지만 주변의 공기는 그의 억눌린 분노로 인해 얼어붙을 듯 차가워졌다. 그는 조용히 무대 중앙으로 다시 걸어나갔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파티장의 모든 시선이 자석처럼 그를 따라붙었다. 창백하게 질린 강민혁과 윤채리는 다가올 운명을 예감한 듯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하지만 지원은 그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았다. 그는 먼저 곁에 서 있는 슬비에게 몸을 돌렸다. 그는 오직 그녀에게만 들릴 만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까 그 웨이터 USB를 건네준 남자, 혹시 다른 기억나는 건 없나? 그의 질문은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이 치욕스러운 상황을 스스로의 힘으로 끝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싶었다. 그의 보호 아래 안정을 되찾은 슬비는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었다. 그 사람, 오른손 손등에 반달 모양의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독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그것은 CCTV 영상으로는 결코 잡아낼 수 없는 그녀만의 예리한 관찰력이 찾아낸 결정적인 단서였다. 지원은 만족스러운 듯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군중을 향해 몸을 돌렸다. 우리의 조사는 아주 신속하게 끝났습니다. 그는 민혁이 가짜 증거를 띄웠던 무대 뒤에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다. 모두 저 화면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비서실장을 향한 그의 눈짓에 따라 스크린에 첫 번째 사진이 떠올랐다. 파티 시작 전 윤채린이 문제의 웨이터에게 무언가 귓속말을 하는 선명한 장면이었다. 연회장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채린은 당황하며 소리쳤다. 그냥 길을 묻는 것이었어요. 과연 그럴까? 지원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냉소가 서려 있었다. 그렇다면 다음 영상도 한번 보지. 곧이어 슬비가 파우더룸으로 간 직후 그 웨이터가 강민혁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여 보고하고 사라지는 동영상이 재생되었다. 민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변명했다. 내 부하 직원 중 한 명일세. 업무에 대한 통상적인 보고를 한 것뿐이야. 지원의 입가에 다시 그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통상적인 보고라. 그럼 그 직원을 직접 불러서 무슨 보고였는지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떻겠나. 그는 즉시 보안팀에게 출구에서 붙잡아 두었던 웨이터를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잠시 후 웨이터는 사색이 된 얼굴로 사람들 앞에 끌려 나왔다. 지원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슬비에게 물었다. 이슬비 씨, 이 남자가 맞나? 슬비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지원은 비로소 웨이터에게 시선을 돌렸다. 이슬비 씨가 당신의 오른손 손등에 있는 반달 모양 흉터를 기억하고 있더군. 웨이터는 본능적으로 오른손을 등 뒤로 감추었다. 그리고 아주 독한 향수 냄새도 말이야. 지원은 민혁이 평소 애용하는 것으로 유명한 아주 희귀하고 값비싼 향수의 브랜드를 정확히 읊었다. 모든 연결고리가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웨이터는 자신이 혼자 모든 죄를 뒤집었을 꼬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극도의 공포에 휩싸인 웨이터는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강민혁에게 돈으로 매수된 사실 윤채린이 신호를 보내주기로 약속했던 것. 이 모든 것이 이슬비를 산업 스파이로 몰아 회사에 혼란을 일으키고 그 틈을 타 민혁이 대표 자리를 차지하려 했던 거대한 음모였음을 전부 털어놓았다. 그의 입에서 모든 진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자 연 회장은 충격과 경악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체리는 비명을 지르며 부인했고 민혁은 야망의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지원은 웨이터의 자백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듣고만 있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나자 그는 채찍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마지막 판결을 내렸다. 보안팀은 여기 있는 강민혁, 윤채린, 그리고 이 남자 세 사람을 즉시 경찰에 인계하도록. 회사 법무팀은 산업 스파이, 명예훼손, 업무 방해 등 가능한 모든 혐의로 이들을 고소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사촌에게조차 한치의 자비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선언은 절대적이었고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었다. 음모의 주동자들이 경찰에게 연행되어 나가자 사람들은 경외와 존경이 뒤섞인 눈으로 슬비를 바라보았다. 한순간에 산업 스파이로 몰렸던 그녀는 이제 거대한 음모에 맞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한 강인한 여성이 되어 있었다. 슬비는 지원을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두 사람의 시선이 그 어떠한 오해나 혼란 없이 깊은 신뢰와 감사함으로 마주쳤다. 길고 길었던 폭풍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승리했다. 파티장의 소란이 모두 정리된 후 거대한 연회장에는 강지원과 이슬비 단 두 사람만이 남았다. 화려했던 축제의 흔적은 사라지고 텅 빈 공간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방금 전까지 겪었던 극적인 사건들이 마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아드레날린이 잦아들자 두 사람 모두에게 깊은 피로감이 몰려왔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편안하고 따뜻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찾아온 고요함이었다. 지원은 더 이상 운전기사를 부르지 않았다. 그는 직접 차를 몰아 슬비를 바래다 주었다. 차는 그녀의 낡은 옥탑방이 아닌 한적하고 안전한 곳에 위치한 고급 오피스텔을 향하고 있었다. 차 안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슬비 역시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어색함이 아닌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한 편안한 침묵이었다. 한참을 달리던 차는 아름다운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한강변에 멈춰 섰다. 강 건너편의 불빛들이 물결에 아른거렸다. 지원은 한참 동안 강물을 바라보다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그가 이제껏 단 한 번도 세상에 꺼내놓은 적 없는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와 비밀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부모를 잃고 거리를 전전했던 불행한 어린 시절과 그런 자신을 아무런 조건 없이 거두어 주었던 슬비의 아버지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얼음 같은 냉정함은 없었다. 깊은 슬픔과 한 남자를 향한 끝없는 존경심, 그리고 진실한 감정만이 담겨 있었다. 네오의 아버지는 내게 단순한 은인이 아니었어. 아버지였고 스승이었고 내가 다시 세상을 믿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슬비를 향해 돌아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솔직했다. 그분께 진 빚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너를 지켜보기 시작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건 변명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지. 힘든 세상 속에서도 결코 순수함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너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새부턴가 너를 사랑하게 됐어. 그의 고백에 슬비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그의 모든 행동들이, 차가운 말 뒤에 숨겨져 있던 따뜻한 배려들이 하나의 그림처럼 완벽하게 맞춰졌다.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던 심장의 두근거림, 그와 함께 있을 때 느꼈던 안정감의 정체는 단순한 감사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손을 뻗어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따뜻한 온기가 수만 가지의 대답을 대신하고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강민혁과 윤채리는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그들의 추모는 주가 폭락으로 이어졌고 두 가문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었다. 반면 강지원의 리더십 아래 유민그룹은 더욱 굳건해졌다. 그리고 대표 집무실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이슬비는 더 이상 불안한 표정의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원의 공식적인 파트너로서 그의 옆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능력을 펼치고 있었다. 그녀의 따뜻한 공감 능력과 예리한 통찰력은 지원의 냉철한 이성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회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지원과 슬비는 한적한 공원 묘지를 찾았다. 슬비 아버지의 묘였다. 지원은 국화꽃 한 다발을 묘비 앞에 내려놓고 한참 동안 말없이 비석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당신께서 남겨주신 가장 소중한 보물, 이제는 제가 평생을 다해 지키고 사랑하겠습니다. 하늘에서 편히 지켜봐 주세요. 그는 슬비의 손을 잡고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두 사람은 묘지를 내려와 슬비가 살던 옛 동네를 찾았다. 그곳에서 그들은 더 이상 차가운 CEO와 가난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연인이었다. 그들은 길거리 포장마차에 나란히 앉아 뜨거운 어묵 국물을 나눠 마시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원은 슬비의 입가에 묻은 떡볶이 소스를 부드럽게 닦아주며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는 깊고 따뜻한 사랑만이 가득했다. 차가운 도시의 밤을 이겨낸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막 가장 따뜻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